형사공탁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하거나 명시하지 않았었지만 다시 할까? 잠깐만요. 무슨 말이야? 다시 할게. 아니 왜 이래? 아니 내가 그게 아닌가? 뭘 모르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은 2022년 12월 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공탁법에 포함된 형사공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탁은 채무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을 사람의 수령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지급의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담보공탁,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탁에 관한 대법원 규칙인 공탁규칙 제20조에서는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수령인 피공탁자가 되겠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소장이나 판결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더욱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정으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드렸듯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가능했고,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공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수년 이상은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복을 위한 진정하고 간절한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형사공탁을 하지 못할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개정하고 2022년 12월 9일자로 시행되는 공탁법에서는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현행 공탁법에는 형사공탁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하거나 명시하지 않았었지만, 개정공탁법은 형사공탁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라고 정의하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법은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기재할 공탁물 수령인의 개인정보 대신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가명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여도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 조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정공탁법이 시행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이 상당한 피해복, 공탁 포함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법원에서 볼 때 상당한 금액 정도의 공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나 신체 상해 등에 관한 경우 재산 피해 금액이나 치료 비용, 이런 금액들을 적정한 위자료를 더해서 공탁을 할 수 있을 텐데,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 내용을 금액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이뤄지는 합의금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가감하여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공탁 사실을 고지하게 되므로 피해자도 공탁 사실을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의사가 없는 경우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엄벌을 탄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형사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개의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경우일 것입니다. 형사공탁 이후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공탁의 효력이 전적으로 부정되어 형사공탁 사실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형사공탁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와 더불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당해 형사사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청에 이를 통지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법원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공탁 사실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는 본인이 공탁한 피고인의 형사사건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여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개정 공탁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는 형사 피고인의 경우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형사공탁이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한 경우만큼의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선 형사합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와 전혀 연락조차 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와 피해자 사이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공탁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여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조금 전 말씀드렸듯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공탁을 하였더라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통상적인 사건들을 기준으로 충분한 정도의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재판부의 피해 회복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형사합의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이 형사공탁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경우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개정 공탁법에서 신설된 형사공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활용한다면 사건 결과나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합의 내지는 형사공탁이 필요하신 경우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첫 번째 촬영. 글쎄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 많이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주제가 좀 재미가 너무 없는 거라서. 그래도 변호사님이 말씀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좀 썰을 풀면서 하는 거면 이게 또